예, 안녕하십니까? 아, 그 마지막 발표를 맡은 계명대 이은숙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프랑스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잘 아시는 어, 까뮈의 이방인을 우리 학생들한테 읽혔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라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논문으로 좀 엮어본 수업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그 논문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라는 것은 마침 그 불어불문학회의 주제가 청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저 또한 그 수강생들의 그 삶에 대한 무력감과 방관의 자세 이것이 이방인에 나타나는 메르소의 방관의 자세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실제적으로도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그 균형 교양 말하자면 주제 중심 교양 과목인데 서양 문학으로 소통하기라는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프랑스 문학으로 소통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목 안을 짜서 교무처에 제시를 했는데 교무처에서 교양 과목이니까 이름을 좀 서양 문학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지금 5년째 그래서 지금 5년째니까 10학기죠. 10학기 동안 그 매 학기 100명 이상씩 듣고 나갔어요. 그래서 계명대 학생들은 한 1000명 정도가 이 강의를 듣고 나갔는데 분반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많이 같이 읽었고 또 수업 사례를 많이 끌어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방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서술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이 작품에 대한 그 높은 인지도도 있고 또 미래 없음이라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한 절망 이후의 그 상황과 좀 어, 동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또 본 수업에서 함께 읽었던 작품 중에서 대학 수강생들이 학년과 성의 차이를 넘어서 동일한 관심을 보여준 작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잠깐 그 서양 문학으로 소통하기 강의 요목에서 다루는 작품을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들이 어떻게 더 나타났고 하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서양 문학으로 문화 가로지르기 교과목 이름이 소통하기니까 항상 그 수강생들 우리와 이 서양 문학 또는 프랑스 문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그 소통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중세 르네상스 고전주의 낭만주의까지의 인간과 문화 이것은 이제 신중심의 인간, 근대적 인간, 고전주의적 인간, 낭만적 인간의 우리 비추어 보기.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문학으로 문화 가로지르기 두 번째 까뮈의 이방인 프랑스 작품이죠. 카프카의 변신,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중심된 흐름이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 서양 문학으로 문화 가로지르기 해서 페미니즘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성의 언어 찾기 해서 입센의 인형의 집부터 해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그 다음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 그 이후 욕망하는 현대 여성 이것은 이제 1970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주도해갔던 마르그리트 듀라스 같은 그런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만 해도 문화 그 프랑스 문화와 우리와 이렇게 그 지금까지의 프랑스 문화와 우리를 연결시켜 보려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서양 문학 속의 타자의 시선 마주하기 해서 이것은 서양과 동양의 소통 이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한 19세기 말 제국주의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바라봤는가라는 문제를 그 조르주 디크로의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이라는 이 작품에 나타난 조선의 그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에 우리는 어떻게 주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같이 나눠봤고 그 다음에
현대에 나타난 프랑스 기행문 에세이에 나타난 한국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6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프랑스 역사하고 독일 표현주의 문학하고 합쳐서 그러면 깔레의 시민들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영국 낭만주의, 프랑스 낭만주의, 그 다음 러시아의 푸슈킨 이후에 나타난 민중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순수문학에서 대중예술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노트르담 드 파리 같은 그 뮤지컬과 실제 작품들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다음 예술 장르 속에서 동일한 주제가 어떻게 이제 가령 그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나 우리 그 작가 신경숙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양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회복하기.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태인과 레지스탕스를 논하면서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답을 끌어내는 것을 강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것은 교무처에서 서양 문학으로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달라 했지만 그 중간에 보면 다 프랑스 작품을 다 끼워 넣어가지고 사실은 프랑스 문학 중심으로 흘러갔던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글쓰기 반응을 나타낸 작품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예, 난해하지만 시대의 방관자로서 냉소적이며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메르소의 모습은 오늘날 청년의 무기력, 방관 등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는 이런 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려고 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듣고 나갔으니까 제가 그동안 글은 많이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선별해내는 작업에 하다가 지치고 또 이게 이 반응과 연결이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멈추게 되고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뭐 하여튼 시도는 해봤습니다. 이방인이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좀 난해하고 애매모호한 작품이다. 심지어 어느 학과에서는 유명은 한데 교육적인 효과를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 작품을 뭐 필독서에서 뺐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가라는 것은 인과적인 연결성이 없이 오직 현재만을 계기로 움직여가는 메르소의 행위에 대해서 고정된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잊었는데 또 여기 지금 김지원 교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내년에 우리 계명대학교에서 교양 그 고전 과목으로 이방인을 신입생 5,000명이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5,000명이 다 읽어야 되니까 전공자만 가르치는 교양 과목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수업 그 안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책을 김지영 교수님께서 번역을 다 하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예. 예. 그래서 예, 이방인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의 거리가 되는 것은 엄마의 죽음. 예. 그 다음에 그 햇볕 때문에 그 죽은 아랍인의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 메르소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은 죽음에 대한 소설이다. 결국 어머니의 죽음, 바닷가의 살인행위, 사형선고로 끝나는데 세 가지 각각 다른 형식의 죽음입니다. 자연사, 살인, 사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메르소는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죽음이나 아랍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방관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헐벗은 모습을 대면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죽음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이방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문장으로 선택한 것은 대부분 바로 메르소가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성찰의 장면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아름답고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수강생들은 그 메르소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드러내는 생각의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면서 비로소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결국 이 문학을 통해서 자신만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관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런 그 글을 한번 구성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죽음의 그 마지막 그 메르소가 죽으면서 그 성찰하면서 만들어낸 그 문장들 있잖아요. 그것을 죽음의 간접 체험과 두려움의 극복, 실존의 인식, 순간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 회복,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고아의식의 극복, 이렇게 쪼개서 왜냐하면 학생들 글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 이 네 가지가 조금씩 얽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점을 조금 두면서 제가 나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죽음에 관한 소설이다. 이래서 어머니의 죽음, 아랍인의 죽음, 그리고 본인의 죽음 세 가지를 다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분량상 이 부분이 또 먼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상의 공간에서 문학의 공간으로 데려갈 수 있는 다양한 독서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 과목에서 어떤 서양 문학 또는 프랑스 문학에 대한 아주 그 전문적인 개념이나 교양 과목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일단 교양 과목이어서 학생들이 프랑스어도 모르고 또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항상 벽으로 느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컨셉을 서양 문학으로 놀아보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노는데도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주면서 연극을 만들어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외워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강의 그 후기에 보면은 연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양 문학으로 치유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양 문학의 길묻기,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연극 몸을 통해서 어떤 문학을 접할 때 가장 그 문학에 그 마음을 많이 활짝 열고 작품으로 좀 깊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토의와 토론 단계를 거칩니다. 교수학습 시스템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6명이 한 조인 것 같으면 반드시 3개의 토의 주제를 찾아와라. 그리고 이제 토의와 토론, 토의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 토론은 찬반 토론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찾아와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서도 썼지만 1차, 2차, 3차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 학생들한테 토론 주제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온 토론 주제, 토의 주제는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과연 수업에서 토의할 만한 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보면 거기서 계속 더 작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토론 주제로 뭔가 수렴되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2차 토론 주제를 교수학습 시스템에 또 공지를 해놓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써라. 그러고 나면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보면 또 그 정말 실존이라는 개념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걸러진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차피 서양 문학으로 소통하기니까 같은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다루는 변신이나 고도를 기다림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섞어서 그 세 작품을 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렇게 갔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에 대한 소감을 써라.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온 텍스트를 가지고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하는 데까지 이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은 그 문학 작품이 굉장히 그 좀 쉽지 않은 작품인데 상상력을 가지게 되고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또 두려움, 마침내 카타르시스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이해의 과정까지 이르는 이런 단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를 먼저 죽음의 간접 체험과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항목으로 한번 묶어봤는데 사르트르가 지적했듯이 메르소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을 이제 이를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현실을 직면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 많이 반응하는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모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가시게 해준 것처럼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세계가 나와 닮아 마침내는 형제 같음을 느끼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기 위해서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와 함성으로써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 대해서 한수강 지금 그 텍스트에는 많이 인용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는 그냥 한 문장씩만 이해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죽음이 아닌 절망의 상황, 고통, 두려움, 좌절의 상황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절벽 끝에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딛기 전 어떻게 해방감을 느끼며 더 생명력을 가지며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 했다. 그런데 이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미련스레 의미 없이 잡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야 비로소 나를 극복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즉 필요 없던 것들로부터 시선을 옮겨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 왜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지 이전까지 이 세계는 나에게 두려움과 절망이었으니 왜 이 세계가 정다운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회복으로 이끄니 왜 정다운 무관심인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이 문장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비로소 실패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주변을 보고 앞으로 나아갔던 경험이 생각난다. 또는 불안과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 시지프 신화가 비극적인 것은 주인의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인데 이 불안이 비극적인 것은 바로 메르소의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글도 나타납니다. 또 이런 것은 그 하이데거가 말한 불안이라는 기분은 우리가 그동안 집착해온 그 모든 것의 무의미를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섬뜩하고 낯선 존재로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초래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용기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 하이데거의 그 입장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조리의 인간은 반항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응시한다. 그는 정열로 가득 찬 주의를 기울여서 죽음을 응시하는데 바로 그 집요한 응시가 그를 해방한다. 그래서 그 메르소가 자신의 사형이라는 두려운 순간 앞에서 자신을 집요하게 응시하면서 점차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그 간접 체험을 학생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까미가 이방인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행복한 죽음 1937년 작품인데 이방인의 행복한 죽음에서 이미 이방인의 싹이 트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죽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한 행복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 반항인의 모습을 읽었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수강생들은 멜소에게서 오늘날 청춘이 가지는 공통된 고민거리를 찾게 되었고, 이러한 소설의 청년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자신을 대입해보고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실존의 인식이라는 이 항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모아봤는데, 이런 문장이 있죠. 그처럼 죽음 가까이에서 어머니는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문장에 대해서 한 수강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자신의 실존을 뚜렷하게 자각하고 또 다른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장이 가장 마음에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이런 그 실존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익숙한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서, 예를 들어서 유학이나 또는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사이에 고아와 같은 상태로 고립되거나, 또는 요즘 학생들 이혼한 부모 가정의 학생들이 많아서 이혼한 부모님에 의해 혼자 남겨졌을 때, 즉 최악의 순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그 죽음에 의해서 유한하게 되는 방식으로만 비로소 실존하는 자에게 자신을 선택하고 장악하는 자유가 찾아온다라는 그 하이데거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문장이 있죠. 잠든 그 여름의 그 희한한 평화가 밀물처럼 흘러들었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렸다. 이런 문장에 대해서 이 학생 또한 자기도 똑같이 내 귓가에도 백고동 소리가 울린 적이 있었던 그 순간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백고동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번째 수능을 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때 들은 소리였다. 나는 몇 번이나 실패를 했다. 노력 부족, 실수, 운, 그런 것들은 내 실패를 실패일 수 있게 하는 핑계에 불과했다. 그 핑계로 지난 몇 번의 실패를 억지로 묻어두었다. 그러나 네 번째 수능을 치고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실패의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난 우여곡절 끝에 한 고개를 넘었고 그 고개를 다시 서성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내 위치와 현실이 또렷하게 보였고 너무나 불안했다. 하지만 나에 대해 또렷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새로운 내 미래가 그려졌다. 그래서 최악의 순간을 직면했을 때 자신의 그 고유성, 그런 실존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이제 뭔지 몰랐지만 이 문장에, 이 까미의 문장에 기대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없는 햇빛이란 없기에 밤을 겪어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지프 신화의 한 문장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춘을 생각할 땐 도전, 열정, 젊음, 실패 등을 떠올린다. 즉 청춘이란 전체 삶에 있어서 많은 시도와 경험을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고 내 삶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정도의 차이일 뿐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과연 나는 삶의 주체자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 순간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 회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엉켜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글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썼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본 건데, 수강생들은 웰소가 죽음을 대면하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삶의 그 주어진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순간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계가 나와 닮아 마침내는 형제 같음을 느끼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삶의 의미에 병적일 만큼 관심을 가져왔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이방인을 읽고 의미를 억지스럽게 정하고 있는 나를 보았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다. 책을 읽은 후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 나는 삶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물론 이 학생이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항상 행복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품을 통해서 삶에 대한 태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지프의 말없는 기쁨은 송두리째 여기에 있다. 사실 그 이방인이 문학적인 표현이라면 시지프 신화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철학적인 배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지프의 말없는 기쁨은 송두리째 여기에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다. 그래서 문득 본연의 침묵으로 되돌아간 우주 안에서 경의에 찬 작은 목소리들이 대지로부터 무수히 솟아오른다라는 이 분위기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수강생은 자신의 고통을 응시하여 본연의 침묵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감각으로 주변의 작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대전을 경험한 20세기의 헐벗은 인간의 전형인 멜소를 통해서 오늘날의 헐벗은 수강생은 죽음의 의식화를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생사를 진지하게 대면하는 계기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생사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서 주체로, 방관에서 참여로 거듭나야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은 토론과 토의를 거듭할수록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방인의 실존, 현재, 주체, 방관과 참여 등의 개념들에 대해 진지한 고려를 하게 된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고아의식의 극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좀 엮어보았는데요. 엄마는 왜 인생이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생애를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문장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반응합니다. 이때 떠올리는 엄마는 엄마라는 역할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동일했던 실존적 인간이다. 메르소는 고립감과 소외감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학생은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예. 근데 더 이제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엄마에게도 엄마의 인생이 있고 엄마에게도 엄마라는 역할은 처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좀 울림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엄마가 되겠지. 그렇다면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엄마는 지금까지 엄마의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헌신하셨구나 하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과목 명인만큼 소통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와 나 자신이 소통이 되어야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참여를 할 수 있고 더 넓혀서 가족과 소통이 되어야 또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와 소통이 되어야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리데흐와 솔리데흐가 까미에게서 공존하는 그것까지도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인용한 거 많은데 제 원고에는 다 이렇게 인용 그걸 적어놨는데 지금 여기 PPT 자료에는 인용은 다 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강생은 나와 나를 소통하게 해주어서 내 청춘의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의 한 청년인 메르소가 겪고 있는 상황과 수강생들의 삶의 관계 맺기를 시도한 수업 사례입니다. 즉, 이 연구는 사르트르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계몽소설로서 강의한 수업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교양 과목에서 이방인을 청년 수강생과 관계 맺기를 하면서 읽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수십 년 전에 나온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점도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는 메르소는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인물상이다라는 수강생의 글처럼 시대와 공간은 다르지만 메르소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교수로서의 기대감, 그리고 또 이러한 동질성 속에서 삶과 삶이 만나도록 하는 이런 그 수업 그 설계 속에서 어렵거나 애매하다고 인식된 이방인의
여러 전문 그 개념들, 그 실존, 선택, 부조리, 자유, 불안, 현재, 행복한 죽음 등의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프랑스 문학의 문외한으로 있던 학생들이 뭔가 좀 친숙하게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 예, 예. 그다음에 이겁니다. 그다음 결론적으로 이 수강생과 관계 맺기를 하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교수자로서 프랑스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